다 이해돼? 다 잘 풀리지? 연습 다 풀었어? 잘 풀려? 자, 설명해줄 문제 따로 있나요? 따로 없지?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각각의 전하들이 작용했을 때 그것들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합벡터로 작용을 하는 그 합벡터를 잘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전기력 부분 기본적인 거는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수철 같은 것들, 그럼 용수철이면 탄성력이 작용하고 실이 작용되면 장력이 작용되고 등등 여러 가지 힘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기력과 같이 생각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쪽 뒤쪽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450페이지 여기 조금 더 할까?
자, 그러면 이제 450페이지 쪽을 조금 더 할게요. 얘들아, 근데, 봐봐. 여기 이제 플러스 전화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쯤에 또 플러스 전화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에 뭘 영향을 주겠습니까? 힘을 주겠죠. 그죠? 힘을 이렇게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여기에 얘 입장에서 여기에 얘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전기력을 주는 거야? 여기쯤에 있어. 뭐 마이너스 Q가 있어. 그죠? 어떻게 알고 잡아당겨? 그죠? 얘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얘가 그걸 작용을 하느냐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지구가 있는데 지구 주변에 물체가 여기 있고 얘가 어떻게 알고 이걸 다 잡아당기느냐 이거지. 그죠? 이런 자연 현상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과학자들이 전기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개념이 부실하기도 하고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복잡해지거나, 알겠죠? 설명이 힘들어지는, 개념적인 부분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면 뭘 가지고 오느냐? 뭘 가지고 온다? 이걸 가지고 옵니다. 이걸 도입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최초적인 뉴턴 시대쯤 됐을 때는 물리량이 이렇게까지는 많지 않았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왜? 왜 자꾸 설명하려고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을 더 많이 지금은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리량이 생긴 겁니다. 그 물리량들을 일일이 공부를 하고 개념을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는 우리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떤 개념을 도입을 했느냐? 공간 개념을 들고 온 거야. 과학자들. 공간. 이 공간은 뭐냐? 필드. 장 개념을 들고 온 거죠. 중력, 장, 전기, 장, 이런 장 개념을 들고 와버린 거야. 무슨 뜻이냐면, 얘가 여기 있으면 이 공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변화를 시켜요.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쫙 있어가지고,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공간 영역을 얘가 변화를 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알겠어요? 그 변화를 주는 그 공간을 이미 자기의 영역으로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면 그 영역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거기에 뭔가가 있다. 그럼 얘가 그 공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공간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근처에 있으면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이쪽에 있으면 그 힘이 약해지겠지. 이런 식이라. 플러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등전이 면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전이차가 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인데,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건 간에 얘 주변 공간에 있으면, 얘가 미치는 영향권에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된다. 그 힘이 전기력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미치는 이 공간을 뭐라고 얘기한다?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 알겠니? 그래서 전기장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전기장. 자, 한번 볼게요. 대전체 주위에 전하를 놓으면은 전하는 대전체 주위로 이 힘을 받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근원이 생겼느냐? 그걸 이제 어떤 공간에 전하가 들어가면은 전기력이 영향을 줘가지고 그 공간상을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거 장 개념을 확장시키면 전기장뿐만 아니라 자기장, 중력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장을 도입한 건 수학적인 편의에 의해서 처음엔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 장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그래서 전기장, 요걸 한번 보죠. 그럼 전기장은, 뭐 개념은 이렇다 쳐.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정의를 해놨느냐? 자, 전기장 한번 보죠. 전기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하가 있어요. 전하가 뭐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쳐봅시다. Q만큼 있어요. Q. 그럼 이 주변에 전기장이라는 어떤 공간이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뭘 갖다 놓느냐면 시험전화라는 걸 원래 갖다 놓는데, 시험전화. 실제 측정할 땐 시험전화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단위 양전하. 단위 양전하면 얼마짜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플러스 1 쿨롱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놨다라고 쳐볼게. 여기다가 단위 양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에 힘을 주겠죠. 그죠? F만큼의 힘을 줄 겁니다. 물론 얘도 얘한테 힘을 주긴 할 거예요. 그죠? 힘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걸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 힘은, 전기력이기 때문에, K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R이라고 쳐봅시다. R. 그러면 R 제곱에, 그 다음 Q 곱하기
플러스 1쿨롱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R 제곱분의 Q 형태가 되죠. Q 형태. 즉, 요 값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 값을 우리는 전기장, 이렇게 부르거든. 전기장. 그러면 전기장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전기장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자,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플러스 라지 Q, 플러스 스몰 Q의 전화량 가지고 있는 어떤 점전화라고 해볼게요. 점전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 F, 여기 힘 F죠? 그죠? 이 F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K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R 제곱에 Q,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 전기장은, 이 전기장 E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플러스 1쿨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플러스 1쿨롱. 그럼 플러스 1쿨롱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플러스 1쿨롱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 F를 뭘로? 저 Q 값으로 전화량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나눠버리면,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R 제곱에 Q.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같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전하가 받는 전기력과 전기장의 크기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Q분의 1배, Q배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결국 얘가 플러스 1쿨롱이 되면 받는 전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F는 QE. 나중에 엄청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러면 전기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갖다 두면 이 플러스 1쿨롱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이게 바로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이용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전기력선 개념을 도입한 거죠. 전기력선.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1쿨롱을 딱 가지고 오면 얘가 얘에 의해서 힘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따라서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이는데 직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곡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쭉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전하 분포에 따라서 얘가 곡선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면 얘는 이렇게 곡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전기력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기력선은 결국 이 시험 전하들이 이 전기장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곡선이나 직선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가상적인 선 개념으로 해서 전기력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력선 모양을 여러분들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기력선 모양. 자, 거기 4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력선 모양 있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릴 줄 알면 되겠어요. 형태를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양전은 하나만 있으면 무한히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전기력선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나같이 음전하가 하나만 있으면 자기 쪽으로 모이는 그죠? 무한대에서 모이는 이 전기력선이 나타날 것이고 자 다와 같이 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력선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전기력선을 임의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뭐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 이쪽에 선을 얼마나 더 그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즉 전기력선은 전하량에 비례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 쪽으로 몇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토탈 몇 개가 들어오고 있죠? 8개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몇 개가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2배 많으니까 16개가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16개. 이제 16개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데? 그죠? 막 이런 식으로 쭉쭉 해가지고 16개를 맞춰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끊어져서도 안 되고 서로 교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전기력이 강하게 걸리는 전기장이 되느냐 하면은 이 부분들이 촘촘한 곳들 있죠? 이 촘촘한 곳이 뭐가 세게 걸린다? 전기장이 센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반드시 전하량을 보셔야 돼요. 전하량을 보고 전하량이 같다라고 하면은 서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수가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전하량에 비례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전기력선을 보거나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방법.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기장과 유전율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유전율. 유전율은 아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봤었죠? K 값에서 봤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러면 전기 여기 요 녀석이죠? 그죠? 요 녀석이 이제 이 유전율이 있단 말이지. 자, 보면은 전기장과 유전율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전기장과 유전율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입니다. 얘랑 얘는 반비례합니다. 전기장과 요 K 속에 들어있는 이 유전율, 요거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율에 따라서, 즉 진공이냐 아니면 어떤 물체 안에서 얘기냐, 이거에 따라서 전기장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공에서의 전기장과 물체 내에서의 전기장,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 속에 유전율이 있다는 거죠. 전기장이 생기면 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도체 같은 경우에 여기 예를 들어서 분자가 이렇게 있다. 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분자는 전자가 완전히 도망가지 못하죠. 그러나 분자 내부 안에서도 쏠림 현상은 생겨서 편극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란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유전 분극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런 걸 나타내는 물질을 유전체, 이게 나타나는 정도를 유전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얘에 관련된 유전율을 입실론, 얘에 관련된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라고 하면 두 개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요것은, 자, E는 맞나요? 그리고 요게 뭐가 같으냐면, 아까 입실론 R 있죠? 이게 뭐였습니까? 비유전율이었어요. 유전율의 B였죠. 이게 진공에 대해서 유전체의 유전율이거든. 이거이기 때문에, 자, 요게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같이 알아둡니다. 요거 뒤쪽 이제 축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실제로 합니다.
요 관계들 조금 알아두세요. 자, 전기장 단위는 어떻게 된다? 전기장 단위? 단위는? 단위. 요거죠? 뉴턴 퍼 쿨롬입니다. 뉴턴 퍼 쿨롬. 이렇게. 전기력은 뭡니까? 전기력은 뉴턴이죠. 뉴턴. 그죠? 자, 그런데 전기력을, 전하량으로, 전기력을 받는 전하의 전하량으로 나눠버리면 전기장 개념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할 때, 시험 전화라는 걸 둔다라고 했죠. 그죠? 실제로 이제 시험 전화를 두게 되는데, 전기장 측정하거나 할 때, 이 시험 전화는 전하량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시험 전화로 사용되는 전화는 전하량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당연히 작은 게 좋습니다. 아주 작을수록 좋아요. 왜? 왜 그럴까? 이게 크면요, 얘에 의해서 얘가 또 변화를 하죠. 변화를 하면 이 거리가 달라진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요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압니까? 뭘 지울까? 이쪽으로 지울까? 보세요. 자,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여기 있습니다. 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1m입니다. 1m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갖다 놨어요. 그럼 얘네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계산해보죠. 그죠? 자, K 값이 9.0 곱하기 10의 9승.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거리가 1의 제곱. 그죠? 자, 전하량이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0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맞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kg짜리를 중력을 받아갖고 중력 가속도가 15로 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물체 10kg짜리 아래쪽으로 받는 힘은 얼마입니까? 100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0kg짜리면 꽤 무겁죠. 그죠? 왜 100N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마무시한 힘이죠. 그죠? 실제로 이제 전기 현상에서 우리가 이런 크기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센 힘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이제 물론 전기 용량 이런 거 따질 때는 전기 용량이 이제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그 페럿에 관련된 것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페럿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 페럿
알겠습니까? 피코페럿.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나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그 정도로 작은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즉,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있겠죠? 축전기. 축전기가 당연히 전기장이 걸리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해서 전기를 모으거든요. 그 모을 때 그 양이 어떤 정도의 힘과 관련이 되느냐 하면 이 정도 너무 세다는 거죠. 너무 세기 때문에 마이크로에 관련된, 알겠어요? 아주 작게 만든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실제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용량이에요. 전기에 관련된. 그래서 이거면 상당히 큰 겁니다. 실제 이제 시험 전화는 이렇게 되면 웬만한 건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전기장을 개념을 물리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쓰는 개념이고, 알겠죠? 실제로 측정할 때는 굉장히 작은 양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52페이지 있죠? 452페이지에 전기력선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1번에, 플러스 전화에서 시작돼서 마이너스 또는 무한원으로 그냥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쭉 뻗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중에 분리되거나 교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그 접선 방향. 자, 접선 방향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접선 방향, 요거. 여기쯤에서 접선 방향. 여기에서 접선 방향. 이것들 전부가 뭐가 된다?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 밀한 곳이 전기장이 센 곳이고, 소한 곳이 약한 곳이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 밀도에 비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전기장의 세기 E는 이제, 수직한 면, 전기장 방향의 수직한 면을 지나는 수직한 면, 뭐, 이런 겁니다. 수직한 면. 요렇게 수직한 면을 딱 지나갔을 때, 여기를 통과하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력선을 이제 1제곱미터당 이게 비율로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비율로.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가닥을 그려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몇 개를 그려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비율적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량과 관계돼서.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우스 법칙은, 요건 이제 적분을 이용을 하는 건데, 가우스 법칙과 무엇이, 자, 가우스 법칙하고요. 쿨롱 법칙 있죠.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얘는 어떤 특정 경우에 쓰면 굉장히 편해요. 얘보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대칭성을 띠고 있는 모양을 얘기할 때는 얘가 훨씬 편합니다. 적분이 쉽게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대학 과정의 얘기고요. 요걸 주로 쓰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쓰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우스 법칙. 쿨롱 법칙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의미적으로 이런 거야. 여기 전화가 있으면 그냥 뭐하니 발산한다. 쭉 나간다. 그런 개념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네 가지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표현한 게 맥스웰 방정식인데 그것도 뭐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가우스 형태로 보는 걸 뿐이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콜롬 법칙 이런 형태로 보게 되고 이제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으로 가면은 또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쿨롱 법칙으로 다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는 하지는 않겠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연결해 가지고 전이차 개념부터 해 가지고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